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머슴이 힘도 세고 머리가 좋은 떡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떡새는 그 마을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죠. 어느 날 작은 마님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떡새야, 이웃 마을에 두루마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네, 마님. 하지만 건너 마을까지 가려면 산 한계를 넘어야 하는데 작은 마님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험난하여 떡새는 마님이 걱정이 되었답니다. 작은 마님이 걸어가시기에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요. 알고 있다. 떡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느냐? 아, 네, 작은 마님. 머슴은 마님이 넘어져서 다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머슴은 마님이 항상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마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작은 마님은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서방님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병으로 많이 아프셨던지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큰 마님은 작은 마님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매일 못살게 굴었답니다. 작은 마님도 떡새가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것을 알기에 고맙기도 하고 편하다 보니 가끔 놀리는 재미가 솔솔했죠. 작은 마님은 머슴을 이번에 어떻게 놀려줄지 고민하다가 산 중턱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신용을 하기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마님은 진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머슴은 깜짝 놀라 마님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님, 머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슴 얼굴에 말랑한 그 무언가가 은은한 향기와 함께 얼굴에 와 닿았답니다. 그리고 머슴의 큼직한 두 손은 마님의 가느다란 허리와 생각보다 큼직한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남는 게 힘이다 보니 힘 조절을 못했던 거죠. 작은 마님도 아랫배를 스쳐 지나간 큼직한 몽둥이 같은 물건을 느끼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얼굴이 발그스레지면서 머슴의 물건이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떡새야, 내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아 걷기를 못하겠다. 나를 업고 내가 쉴 수 있는 계곡을 찾아보거라. 네, 마님. 머슴은 마님을 업고 계곡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동안 마님은 오랜만에 남정네의 단단한 팔 근육을 느끼다 보니 점점 온몸이 더워지고 있었죠. 머슴의 얼굴은 가관입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다 못해 불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계곡에 도착하여 떡새는 마님을 넓은 바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마님한테 물어보았답니다. 마님,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요. 물에 들어가 빨리 씻고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 어서 씻거라. 나도 더워 씻어야 되겠다. 마님은 머슴의 물건의 크기가 궁금하여 안 보는 척하면서 머슴의 몸을 구석구석 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의 쩍 벌어진 어깨와 배에는 단단한 복근, 얼굴이 시커매서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도 상남자처럼 잘생겨 보였답니다. 작은 마님은 저고리와 치마를 벗고 계곡물이 낮은 곳으로 가서 씻으려고 이동하는데 발을 헛디뎌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머슴은 풍덩 소리에 놀라 마님을 보니 깊은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슴은 급한 마음에 달려가 안았는데 마님이 너무 놀랐는지 떡새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두 다리로 허리를 감쌌죠. 떡새도 얼떨결에 두 팔로 마님의 엉덩이를 감싸게 되었는데 참 자세가 묘했답니다. 결국 마님은 머슴의 몸을 불덩이도 아닌 용광로를 들이부었던 거죠. 작은 마님은 머슴의 몸에서 내려와 머슴의 솟아오른 물건을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생각했답니다. 이건 사람의 물건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 마님은 너무 위험한 도발을 했다고 생각하는 찰나 이미 늦고 말았죠. 머슴은 마님을 안고 깊은 물을 찾아 들어갔고 온산은 두 사람의 신음소리와 첨벙거리는 물소리만 들릴 뿐 두 사람의 거사는 장소를 바꿔가며 여러 번 이어졌답니다. 머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님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안았죠. 제가 마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요. 아니다, 떡새야, 나도 좋았단다. 이런 황홀함을 처음 느껴보는구나. 마님은 좀 전에 짐승 같은 머슴을 생각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머슴은 하얀 치아를 보이며 웃는 마님이 너무 예뻐서 지금이라도 같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생각하니
작은 마님을 고생시킬 게 뻔해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생각을 했죠. 마님을 편히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요. 머슴은 마님을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 밑까지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작은 마님은 머슴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걸어갈 테니 내려주렴.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해.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란다. 네, 작은 마님. 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가 떡 쇠는 장작을 팼고 마님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떡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마님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떠보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지 뭡니까. 이것이 집안일은 하지 않고 방에서 퍼질러 자고 있어. 어디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시어머니는 온갖 욕을 며느리한테 퍼부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떡새였답니다. 떡새의 눈에서는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 누군가 그 눈빛을 봤다면 소름이 끼쳐 떡새 옆에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작은 마님은 떡새의 위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떡새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머슴은 바로 큰 마님한테 건너 마을 유신의 며느리한테 일어난 일을 고했습니다. 큰 마님과 상황이 비슷해 유신애가 며느리한테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한다는 것을 떡새는 알고 있었죠. 큰마님 유신에는 사람을 사 밤에 며느리를 보쌈하여 먼 곳에 사는 늙은 총각 집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요. 큰마님은 어찌하실런지요? 나도 똑같이 해야지. 속이 다 시원해지겠네. 호호호. 그런데 유신에는 그 총각 집에 쌀 10가마니를 줬다고 합니다요. 며느리가 애가 생길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떡새가 가서 며느리가 찾아오지 못할 집을 찾거라. 그리고 성질 못된 총각 집으로 찾거라. 내 큰마님 명심하겠습니다요. 그런데요, 늙은 총각이 자꾸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요. 안 주면 관아에 고한다고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요. 그럼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냐? 제가 큰 마님한테 탈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요. 그런데 제 청 하나만 들어주셔요. 이 일만 잘 처리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마. 제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큰마님의 재산을 몇 곱절로 키워드리겠습니다요. 똑똑한 떡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며느리를 우리 집에서 치워야 내가 맘 편히 살 수 있을 테니 떡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네, 안방마님 감사합니다요. 떡새는 섬뜩한 눈을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쌀 10가마니를 어떻게 굴려야 작은 마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과 장사 미천을 만들 방법을 밤새 고민을 했죠. 그런데 매해 봄이 되면 대감마님이 최진사 댁에 쌀을 보내고 소금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은 한양에 가서 소금을 비싸게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어서 흘려보냈던 일이 지금은 떡새한테는 큰 기회를 만들어줄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떡새는 모든 계획을 마치고 집을 떠나기 전 큰마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그 늙은 총각이 마른 여자는 싫어한다고 합니다요. 힘이 없으면 일을 못 시킨다고요. 보름이면 큰마님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으시니 지금부터라도 작은마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작은마님이 너무 말라서 그 총각이 다시 가져가라고 해도 문제입니다요. 그건 그렇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화날 이유도 없지. 그래, 알았다. 떡새는 밤이 되어 작은 마님을 찾아가 꼭 안으면서 귓속말로 이제 큰마님은 작은마님 방 근처에 오지 않을 테니 맘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는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안 남기고 떡새는 작은 마님의 깊은 곳을 찾아 둘은 뜨거운 이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떡새는 보름에 걸쳐 모든 것을 성사시키고 작은 마님을 모실 집과 장사 미천을 준비해 놓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떡새는 큰 마님한테 오늘 밤 보쌈을 할 터이니 노비들이 일찍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무수히 반짝여 둘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떡새는 조심히 작은 마님을 보쌈에 넣고 담을 넘어 깊고 깊은 숲으로 달렸습니다. 한참 뒤 떡새는 작은 마님과 함께 살 집에 도착했죠.
마님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평민처럼 살아도 떡새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림살이 조금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떡새는 이런 방도 좋다고 행복해하는 작은 마님을 보니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떡새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답니다. 벽에 있는 작은 벽장 문을 열고 큼직한 엉덩이만 내놓고 무언가를 치우고 있었는데 작은 마님은 빵빵한 엉덩이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뒤에서 떡새의 엉덩이를 끌어안았답니다. 떡새는 마님을 보고 피식 웃고는 마님을 번쩍 안아 작은 벽장에 집어넣고 밀었습니다. 마님은 작은 벽장에 갈 곳도 없는데 떡새가 사정없이 밀어서 당황했지만 밀어도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얼떨떨했답니다. 비밀의 방처럼 또 하나의 방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마님, 여기는 안전합니다요. 이제 이곳에서 마님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방 안은 햇빛이 가득해 밝았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정원 같았죠. 마님, 정원을 중심으로 기와집을 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정원에 마님이 좋아하시는 수국, 라일락, 수선화 그리고 채송화, 꽃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마님은 너무 행복해서 떡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 날 큰 마님은 아주 작은 미천을 주면서 몇 곱절로 만들어 오라는 말에 떡새의 복수심만 커졌죠. 떡새는 장사의 신이 된 것처럼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큰 마님이 원했던 몇 곱절의 수익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아주 작은 미천을 줬기에 큰 돈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여 떡새는 상단을 만들었답니다. 큰 마님은 머슴이었던 떡새도 상단을 차렸는데 양반인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떡새가 인삼을 사들여 다음 해에 비싸게 팔아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을 보고는 큰 마님은 봉구아범을 시켜 살 수 있는 인삼을 모두 사들이라고 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떡새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인삼을 팔았습니다. 이문을 많이 남기고 말입니다. 큰 마님의 곡간이 터져나갈 정도로 인삼으로 그득그득 채웠죠. 그리고 다음 해에 큰 마님은 봉구아범을 불렀습니다. 이제 인삼을 장에 나가 팔거라. 좋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단다. 알았느냐? 네, 마님. 큰 마님은 많은 이문을 볼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장에 갔던 봉구아범이 가져갔던 인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인삼을 다 팔고 왔느냐? 그게 아닙니다요. 아마님 글쎄, 인삼 가격이 폭락을 해서 마님이 산 인삼 가격에 반토막으로 내놓아도 팔릴까 말까입니다요. 큰 마님은 기겁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아니 된다. 그렇게 팔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산 인삼인데 논 팔고 밥 팔고 대감이 알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큰 마님은 쓰러져 몸져 누웠답니다. 며칠 후 떡새는 이쯤에서 큰 마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큰 마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요. 어찌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많은 인삼을 사셨나요? 떡새야 이것을 어찌하면 좋다라는 말이더냐? 인삼을 다 팔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야.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사겠습니다요. 다만 인삼이 팔리지 않으면 저도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지금 시세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요. 그래? 그렇게라도 사준다면 나야 고맙지. 떡새야 너밖에 없구나. 떡새는 속으로 통쾌했답니다. 올해 인삼 가격이 저렴한 것은 상품이 좋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간 것인데 큰 마님이 산 인삼들은 최상급이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여 떡새는 큰 마님의 욕심을 이용하여 작은 마님의 복수를 했답니다. 욕심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이를 그르치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 이진사 댁에 향단이와 숫돌이가 노비로 살고 있었죠. 숫돌이는 15살 때 이진사 댁에 노비로 오게 되었답니다. 숫돌이가 이진사 댁에 오던 날 처음 본 아이가 향단이었죠. 세상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숫돌이는 이진사 댁에 와서는 잔뜩 긴장을 하고 서 있는데 조그만한 아이가 걸어와
숫돌이의 손가락을 잡고 방긋 웃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숫돌이한테는 꼬마 아이 웃음이 한 줄기 빛으로 보였죠. 그래서 향단이는 경계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향단이는 15세, 그리고 숫돌이는 22세가 되었죠. 향단이는 영리하고 넉살 좋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장부로 성장을 했고, 숫돌이는 항상 웃기만 하고 남들이 일을 시키면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해주는 바보로 성장했답니다. 숫돌이 바보야는 나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노? 완전 동네 북이 될 뻔했대. 남이 시키는 일 거절 못하고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만 하는 바보여서 향단이는 숫돌이가 항상 안쓰러웠답니다. 어느 날 향단이는 마루에 앉아 숫돌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죠. 숫돌이는 어떤 사람일까? 화를 내도 웃고, 일을 시켜도 웃고, 놀려도 웃고, 때려도 웃고. 이런 숫돌이를 보면 틀림없이 바보인데 일하는 걸 보면 너무 잘해서 천재 같고 숫돌이를 보면 아리송했죠. 아이고야, 머리가 아프다. 그냥 숫돌이는 일 잘하는 바보다. 이젠 난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아니면 숫돌이를 데리고 살 여자가 없어. 그래, 없고 말고. 결론은 숫돌이와 혼인을 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숫돌이가 향단이를 어린 동생으로만 보고 있지 뭡니까? 숫돌이 이 멍청이 바보. 그래서 향단이도 여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죠. 향단이는 추운 날 목욕을 할 때마다 숫돌이한테 망을 보라고 하고 밤에 처소 옆 부엌에서 목욕을 했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목간통에 알맞은 온도로 물을 넣어주는 것은 숫돌이 일이었죠. 숫돌이가 준비해준 목욕물에 옷을 벗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향단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죠. 오늘 밤 내가 목욕하는 소리로 숫돌이를 유혹해 볼란다. 어찌 그리 눈치가 없을꼬. 그래서 숫돌이가 들어올 수 있게 문도 잠그지 않았죠. 망보던 숫돌이는 들려오는 물소리가 다른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고 향단아,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너는 나를 감당할 수는 있고 겁도 없이. 그런 향단이가 귀엽기만 해서 피식 웃었답니다. 그나저나 숫돌이는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뭐를 잘못 먹은 걸까요? 숫돌이가 향단이를 불렀습니다. 향단아, 응. 나 똥 마렵다. 쌀 것 같아. 아이고, 빨리 싸고 와. 나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빨리 와. 응, 알았어. 빨리 싸고 올게. 향단이한테 빨리 다녀오겠다고 하고 급하게 이를 보고 뛰어왔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글쎄 숫돌이가 없는 사이 늑대 같은 놈들이 몰래 부엌을 훔쳐보고 있지 뭡니까? 숫돌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버럭 화를 냈죠. 오늘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작사를 내줄 테다. 숫돌이가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본 노비놈들이 놀라 부엌 안으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숫돌이는 누가 볼세라 엄청난 속도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생각할 것도 없이 향단이가 있는 목간통 안으로 첨벙 들어가 향단이를 숫돌의 넓은 품에 숨기고 고개를 돌려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보았답니다. 험악한 표정을 한 숫돌이의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 노비놈들이 도망가기 바빴죠. 모두가 부엌 문을 닫고 가는 걸 확인한 후 숫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물속에 잠겨있는 향단이 몸은 숫돌이가 알고 있던 어린아이 몸이 아니었던 거죠. 숫돌이는 순간 향단이와 눈이 마주쳤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숫돌이의 그것도 잔뜩 화가 나 있었던 거죠. 숫돌이의 눈동자는 정신없이 흔들렸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죠. 향단이도 유혹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눈 깜짝할 사이 숫돌이의 손길이 닿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온몸이 화끈거렸답니다. 숫돌이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복숭아처럼 발그스레한 향단이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향단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숫돌이 눈에는 향단이가 너무 예뻐 보여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숫돌이는 자신의 몸을 이성적으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향단이의 몸을 옷으로 돌돌 감싸 안고 따뜻한 향단이의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죠. 향단이는 순간 겁도 났답니다. 하지만 향단이도 멈추고 싶지 않았죠. 숫돌이가 강한 남자가 되어 향단이를 안았고
숫돌이는 새벽이 되어서야 향단이를 잠을 재웠답니다. 숫돌이는 자고 있는 향단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향단아, 너로 인해 내가 세상을 얻은 것 같아. 향단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는 날이 밝기 전에 향단이 방에서 나왔죠.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향단이는 아침이 되어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향단이는 어젯밤을 회상하며 부끄러워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웃었죠. 숫돌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만 해도 부끄럽다. 향단이는 밖으로 나와 보니 저 먼 곳에서 바보 웃음을 지으며 숫돌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향단이는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마님 아침 식사 준비하는 부엌으로 들어갔죠. 향단이 시집 가겠네. 어제는 숫돌이랑 좋았어? 하하하. 상덕어미가 알고 있으면 집안 모두가 알고 있는 거네. 마님하고 영감님까지도. 그렇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10일 후에 간단하게 혼인을 치르기로 했죠. 모두가 그렇게 향단이와 숫돌이가 혼인을 할 거라고 찰떡같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우리네 삶도 순탄하게 살아가지 않듯이 두 사람한테도 순탄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글쎄 늙은 쭉정이 영감이 그동안 향단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동안 향단이가 어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부인이 옆에 떡하니 있어 그동안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영감은 숫돌이를 불렀습니다. 숫돌이 내가 이번에 한양 최진사 댁에 다녀와야겠다. 항상 상덕 아범이 했던 일을 자신한테 시키는 것이 이상했답니다. 이 바보놈이 못 알아듣네. 한양 최진사 댁에 내 놈이 다녀오라고. 아, 네 영감님. 빨리 갔다가 와도 13일 정도 걸릴 텐데 향단이하고 혼인하기로 한 날까지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죠. 영감님 소인이 10일 후면 향단이하고 혼인하기로 약조한 날입니다요. 제가 가야 하나요? 당연하지. 이번에 특별한 것을 보내야 하는데 다른 놈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않느냐. 허니 혼인은 다녀와서 하거라. 평소에 없었던 생소한 일이 생기니 숫돌이의 촉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영감과 안방마님의 주변 상황을 조사했는데 별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생각보다 더 일찍 복수의 기회가 생겨 숫돌이한테는 더 없는 행운이었죠. 숫돌이는 사대부 가문의 막내 아들로 5살이 되는 해 김진사댁 집안이 영모로 몰려 부모님, 누님, 그리고 형님들까지 다 몰살당했답니다. 다행히 숫돌이는 유모와 도망쳐 살 수 있었죠. 유모는 억울한 사연을 숫돌이한테 얘기해줬답니다. 도련님 집안을 역적으로 만든 사람은 최진사입니다요. 그리고 옆에서 이진사가 도왔죠. 어린 숫돌이지만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이 커질수록 복수심도 같이 커져만 갔죠. 도련님의 진짜 이름은 김준입니다요. 영감마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마음에 새기세요. 유모는 슬피 울었죠. 그리고 유모는 숫돌이가 학문과 무예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보살폈답니다. 그런 유모도 숫돌이가 15살이 되는 해 병으로 죽고 말았죠. 혼자가 된 숫돌이는 슬퍼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학문과 무예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낮에는 학문에 열중했고 밤에는 달빛 아래에서 무예를 익혔답니다. 그렇게 혼자 5개월을 지내면서 복수의 계획을 끝낸 후 이진사댁 노비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진사댁 노비로 살면서 최진사댁 모든 내막을 파악했고 이번에 최진사댁에 가면 최진사 치부책을 빼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숫돌이는 혼일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말을 향단이한테 전해야 하는데 왠지 마음 구석 어딘가에 찝찝함이 밀려왔죠. 밤이 되어 숫돌이는 향단이의 방으로 들어가 향단이 손을 잡고는 향단아, 내일 한양에 심부름을 다녀와야 해. 아마도 10일은 넘어야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혼인은 갔다 와서. 향단아, 내 말 듣고 있어? 아무 대답이 없는 걸 보니 향단이는 숫돌이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 듯 했답니다. 숫돌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아무래도 좋아. 숫돌이가 옆에만 있다면. 혼자 싱글벙글 하더니 대뜸 그럼 오늘 우리 혼인하자. 숫돌이는 몇 년을 향단이와 지내왔지만
숫돌이가 어렵게 고민하는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향단이가 신기하고 고마웠고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그 둘은 대접에 물을 담아 상에 올려놓고 둘만의 혼인식을 했답니다. 내일 숫돌이가 한양으로 떠나야 해서 향단이는 잠이 오지 않았죠. 숫돌아. 응. 난 언제든 기다릴게. 너가 마음 편해지면 얘기해줄래? 바보로 살아야만 했는지를. 숫돌이는 언제든 기다려준다는 향단이의 말에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향단이를 품에 꼭 안고는 향단아, 나는 너밖에 없어.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다 얘기해줄게. 숫돌이,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겠구나. 나는 영원한 숫돌이 편이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는 숫돌이의 큰 등을 또닥또닥 해줬답니다. 숫돌이는 마법에 걸린 듯 향단이의 또닥임에 스르륵 잠이 들었답니다. 낭구님, 잠들었네. 자는 모습이 아기 같다. 향단이도 숫돌이 품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때 향단이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혀차는 소리. 그는 향단이 방문 앞에 놓여있는 숫돌이 집신이 눈에 가시처럼 노려보고 있었죠. 숫돌이 이놈이 내가 공을 들인 밤에 죄를 부려.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단단히 화가 난 영감은 향단이의 방문을 째려보고 가버렸죠. 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태평하게 자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향단이가 눈을 떠보니 숫돌이는 벌써 일어나서 자리에 없었죠. 향단이는 한양으로 떠나는 숫돌이를 생각하니 벌써 보고 싶어졌답니다. 밖으로 나와 무작정 숫돌이를 찾았는데 저 멀리에서 한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향단이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 나오는 눈물을 닦아도 계속 나와 앞을 볼 수 없었죠. 그때 누군가 향단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향단이는 숫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죠. 울지마, 부인. 향단이는 부인이라는 말에 피식 웃었답니다. 보고 싶을 거야. 그러니 빨리 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올게. 울지 말고 밥 잘 먹고 있어. 향단이는 고개만 끄덕끄덕했죠. 숫돌이한테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의미였답니다. 숫돌이는 향단이 입술에 뽀뽀를 쪽하고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영감은 대청 마루에 서서 숫돌이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라는 말을 전하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반시즌이 지나 낯선 사내가 찾아와 이대감 방으로 안내했죠. 낯선 사내가 자리에 앉으니 이대감은 결론부터 얘기했답니다. 내가 돈은 넉넉하게 줄 터이니 입 무거운 사람을 사시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네,